건축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상 위에는 아주 완벽한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네, 뭐 하중 계산부터 자재의 비율까지 수치적으로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면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입주해 보면 어떤 방은 이상하게 외통이 들어와서 엄청 춥고 또 어떤 계단은 뒤질 때마다 막 삐걱거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면 위의 숫자는 완벽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겪는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설계도의 세계랑 현실 세계의 괴리.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숫자는 사실 차갑고 명확해서 우리가 통제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실은 막 뜨겁고 불규칙해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 통계나 수치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약간의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아, 환상이요? 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 이면에는 무수한 타협이 숨어 있고요. 또 숫자가 도저히 담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정책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갈망하는 당신,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연 어떤 근거로 분배될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우리가 오늘 파헤칠 자료들은 사회복지조사론과 행정론에 관한 문헌들입니다. 사회 문제를 측정하는 그 차가운 통계 도구부터 그 숫자가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될 때 발생하는 행정적인 딜레마, 그리고 끝내 통계가 놓쳐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질적 연구까지. 와, 범위가 상당하네요. 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오늘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이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거쳐서 우리 삶에 딱 도착하는지 그 기조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정이라는 기초공사가 꼭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사회를 측정하는 도구, 즉 통계와 양적 연구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일단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자료를 보면 통계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뉘더라고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술 통계가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뒤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론해내는 추리 통계가 있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맹신하는 대표값이 보통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평균부터 내고 보죠. 맞아요. 그런데 이 평균이 사회를 측정할 때 종종 엄청난 착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서 소득을 측정할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거든요. 아, 그 부분이 통계의 맹점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인 당신, 그리고 저, 또 전문가님 이렇게 세 명이 있는 방에 갑자기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걸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오,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쵸? 우리 네 사람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평균 자산 수백억 원대의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의 실제 지갑 사정은 이론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의 사례가 통계학에서 말하는 이상치,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의 파괴력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아웃라이어요? 네, 맞아요. 평균값은 이런 극단적인 수치 딱 하나에 전체 데이터가 확 끌려가 버리거든요. 이걸 좀 더 큰 맥락이랑 연결해 보면요. 국가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 기준선을 정해야 하는데 평균 소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 부유층들 때문에 기준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중앙값은 사람들의 소득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거든요. 아,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방에 몇 명 더 들어오든 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줄의 맨 끝에 설 테니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 그러네요. 네. 그 집단의 현실적인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중앙값이 훨씬 안정적인 도구인 셈이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제가 머리가 좀 아파진 구간이 있거든요.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하는 도구를 다르게 써야 한다고 나오는데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게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처럼 단순하게 범주를 나누는 명목 변수가 있고 소득이나 나이처럼 숫자가 쭉 이어지는 연속 변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분석할 때 T-테스트니 아노바, 분산 분석이니 하는 되게 복잡한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기법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질은 딱 이거예요. 이 차이가 우연인가? 아니면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가려내는 겁니다. 우연이냐 아니냐? 네, 가령 남성과 여성 이렇게 딱 두 집단의 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는 T-테스트를 씁니다. 두 집단일 때는 T-테스트. 그렇죠. 그런데 비교할 집단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령 초졸, 중졸, 대졸 집단의 소득을 비교할 때는 아노바, 즉 분산 분석을 씁니다. 왜 집단이 늘어나면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하죠? 왜냐하면 집단이 3개가 넘어갈 때 그냥 T-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비교해버리면 통계적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거든요. 오류가 커지는군요. 그럼 아노바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대체 어떻게 그 오류를 피해서 차이를 증명해내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분산, 즉 퍼져 있는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졸 집단 안에서도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낮은 사람이 있겠죠. 네, 당연히 편차가 있겠죠. 이게 바로 집단 내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졸 평균 소득이랑 대졸 평균 소득 사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집단 간의 차이입니다. 네, 내부의 차이와 집단 간의 차이. 맞아요. 만약에 각 집단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차이 나는 것보다 학력 집단들끼리 통째로 차이 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면 어떨까요? 그건 학력이라는 요소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율을 계산해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짚어내는 것이 아노바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통계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걸 넘어서서 교육 연수나 근로시간처럼 연속된 숫자들이 소득이라는 결과에 어떤 인과관계를 미치는지 예측하고 싶어 하거든요. 인과관계를 예측한다고요? 네, 이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회귀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단위가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대체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하냐는 딜레마죠. 아주 예리한 지점이네요. 자료에 보면 회귀 분석에서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비유죠? 200kg의 코끼리와 200kg의 인간이 있다고 해보죠. 와, 200kg의 인간이요? 수치는 똑같이 200kg이잖아요. 근데 코끼리 집단에서 200kg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짜 왜소한 체격이고 인간 집단에서 200kg은 초고도비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숫자는 같은데 현실의 의미는 정반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만 보는 양적 통계가 과연 현실의 맥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학자들도 바로 그 맥락의 부재라는 맹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단위를 아예 없애버리고 통일된 기준으로 환산하는 표준화 작업을 꼭 거치는 거예요. 단위를 없애버린다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는 방식을 쓰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로 값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kg이라는 그 절대적인 수치를 그냥 버리고 인간 평균치보다 상위 0.1% 무겁다, 코끼리 평균치보다 하위 5% 가볍다 이렇게 상대적 위치값으로 변환해서 비교하는 거군요. 이를 공정하게 링 위에 올려놓고 어떤 요소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겨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하지만 회귀 분석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중공선성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거든요. 다중공선성이요? 이름부터가 벌써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데요? 하하,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달리기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른다리의 근력과 왼다리의 근력을 각각 독립적인 원인으로 넣고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다리랑 왼다리요. 네, 오른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당연히 왼다리도 튼튼하겠죠.
보통은 그렇겠죠. 이 두 변수는 서로 너무 비슷하게 겹쳐 있어서요. 막상 달리기 속도가 빨라졌을 때 이게 오른다리 덕분인지 왼다리 덕분인지 통계 모델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아, 모델이 멘붕이 오는군요. 네, 원인들끼리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망가지는 현상. 이게 바로 다중공선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겉보기엔 진짜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다중공선성이나 아까 언급한 극단적인 이상치들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진단하면서 진실에 가까운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는 아주 험난한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오류를 통제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숫자를 뿜어냈다고 한번 쳐보죠. 네, 완벽한 숫자를요. 하지만 그 완벽한 도면이 행정가들의 책상 위로 딱 올라가서 실제 건물을 짓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측정의 세계에서 현실 행정의 세계로 이동하는 건데요. 숫자가 현실의 예산과 만나서 정책이 될 때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중위 소득이 이 현실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딜레마의 현작입니다. 아, 아까 중앙값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부분이요? 네, 맞아요. 통계청의 실제 가계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중앙값 소득은 매년 한 5에서 6%씩 꾸준히 오르거든요. 네,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복지 혜택의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는 기준중위 소득은 그 실제 수치의 절반 수준인 2.9% 정도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통계적으로는 국민들이 분명히 5%씩 잘 살게 되었다고 결론이 딱 났는데 정부는 왜 정책을 짤 때 2.9%만 올랐다고 산정하는 거죠? 바로 예산이라는 아주 냉혹한 장벽 때문입니다. 아, 돈 문제군요. 그렇죠. 기준중위 소득을 그 통계 수치 그대로 5%씩 확 올려버리면 그 기준선 아래로 들어와서 복지 수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아, 수급자가 확 늘어나겠네요. 네, 국가 재정이 그걸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객관적인 통계적 진실이랑 국가의 재정 능력 사이에서 정책적 재량권이라는 이름의 행정적 타협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협이요? 네, 통계는 아주 투명했지만 현실 정책은 불투명해지는 그런 지점이죠. 기초연금 제도가 변화해온 궤적을 살펴보니까 이 타협이 단순히 예산을 넘어서 정치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기초연금이 아주 좋은 사례죠. 원래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그 밑그림은 아주 기계적이고 치밀했잖아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10%,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서 두 개를 합쳐 50%를 딱 맞추겠다는 시스템적 논리였죠. 그렇죠. 아주 정교한 통계적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책상 위를 떠나서 현실 사회로 나오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선거라는 아주 거대한 민주주의적 이벤트를 거치면서 이 1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공약의 핵심 카드가 되어버립니다. 아, 선거요? 네, 이후에 20만 원, 30만 원, 또 4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되는 역사를 거쳤죠. 최초의 그 제도적 정합성보다는 대중의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통계 숫자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인 당신께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헌들을 통해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선거 공약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치 판단이 아니죠. 맞습니다. 철저하게 정책의 최초 제도적 설계의 논리가 현실이라는 다이내믹 속에서 어떤 역학관계로 변모해 나가는지 그 딜레마 자체를 팩트 기반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은 단순한 통계학의 부속품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도면을 고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유권자들의 요구, 그리고 아주 제한된 자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설계의 진짜 민낯인 겁니다. 하지만 그 줄타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동수당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이죠? 그런데 매년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이 수당액은 몇 년째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그냥 무시하고 액수를 그대로 두면 이건 마치 아이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물컵을 쥐어주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완벽한 통계로 시작했어도 결국 예산과 타협하면 정책의 원래 목적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쪼그라드는 물컵.
정책이라는 것은 고정된 활자가 아니라 현실 경제와 함께 숨쉬는 생물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살아있어야죠. 네, 근데 예산 문제로 금액을 딱 묶어버리면 애초에 정책이 의도했던 구매력 보전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돼 버립니다. 상병수당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상병수당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병연비를 깎아주는 요양급여에는 아주 강력한 통계적, 재정적 지원을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건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비, 즉 근로소득 자체가 아예 끊겨버리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배달 노동자 같은 분들은 병원비가 좀 싸져도 일주일씩 쉬어버리면 당장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진짜 아파도 쉴 수가 없고요. 그게 바로 정책의 무서운 사각지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로상실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병원비, 즉 의료 통계랑 예산의 타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는 아파서 쉬어야 하는 사람들의 당장의 생활고라는 아주 거대한 구멍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감이요? 네, 차가운 통계는 예산 앞에서 다 타협되고 평균과 중앙값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속에 우리 개인의 고통은 뭉뚱그려져서 다 파묻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표값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산의 논리에 밀려난 소수자들의 진실은 대체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바로 그 답답함이 폭발하는 지점에서 숫자를 확 버리고 인간의 서사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질적 연구군요.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실증주의에 아주 강력한 반기를 듭니다. 실증주의는 이 세상에 완벽히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 딱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네, 숫자로 딱 떨어지는 진리요. 하지만 질적 연구는 애초에 그런 지식은 허상이라고 비판하죠. 아, 그러니까 진리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통계로 막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이군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역사 기록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에 의해 쓰인 공식 문서와 통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남긴 그 활자들이 팩트이자 완벽한 객관적 진실로 여겨졌습니다. 네, 통계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쵸.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증언들을 모은 구술사 연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아, 권력이 만든 거대한 어떤 거짓된 숫자에 대항해서 할머니들의 생생한 기억과 눈물이라는 그 인간의 서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해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질적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정말 영혼이 묻혀버렸을 소수자의 해방적 지식을 당당하게 생산해낸 것이죠. 근데 듣다 보니 여전히 의문이 넘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객관적인 엑셀 스프레드시트 대신 누군가의 일기장이나 인터뷰 녹취록을 막 읽고 연구자 개인의 시선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간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그저 잘 쓴 소설이나 에세이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아, 그런 비판이 실제로 아주 많죠. 객관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대체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무원칙한 주관성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원칙이 있나요? 네, 그들도 주관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못지않은 아주 엄밀하고 고통스러운 방법론을 씁니다. 가령 근거 이론이라는 기법의 작동 방식을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작동하죠? 이 방식은 연구자가 처음부터 어떤 가설을 떡하니 세워놓고 꿰맞추지 않아요. 대신에 수백 장의 인터뷰 녹취록을 다 펼쳐놓고 문장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는 코딩 작업을 정말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 코딩이요? 사람의 감정이나 말이라는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공통된 주제나 상징으로 묶어서 범주화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뽑아낸 개념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단순한 개인의 어떤 녹두리가 아니라 집단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스토리라인을 쫙 엮어내는 겁니다. 오, 꽤 체계적이네요. 또 문화기술지라는 방법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이나 폭력 조직 같은 되게 폐쇄적인 집단에 연구자가 아주 깊숙이 침투하는 방식이죠. 직접 들어간다고요? 장기간 관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위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공동 수행에 가깝습니다. 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까지 깊이 개입한다면 연구 윤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겠는데요.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잖아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과 치부를 파헤치기 때문에 윤리적 잣대는 양적 연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훨씬 엄격하다고요. 네, 문헌 내용 분석을 할 때도 타인의 문장을 빌려오고 페이지 수를 노락하기만 해도 아주 심각한 표절로 간주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이고요. 네, 표절은 안 되죠. 무엇보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아주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요. 네, 약자로 IRB라고 하는데요. 연구가 대상자에게 미칠 심리적 타격은 없는지, 또 개인정보는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할 것인지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람의 서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인터뷰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질적 연구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윤리와 끈질긴 방법론으로 차가운 숫자의 빈자리를 채워넣는 고도의 과학적 작업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책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쫙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객관적인 척도와 깐깐한 통제를 통해서 사회의 도면을 그리는 양적 연구의 세계를 지나서 그 완벽한 숫자가 현실의 예산과 유권자의 요구 속에서 대체 어떻게 깎이고 덧대어지는지 행정의 딜레마를 목격했습니다. 네, 타협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끝내 그 촘촘한 통계망을 빠져나가 버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엄밀한 방법으로 복원해내는 질적 연구의 세계까지 깊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숫자는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요약해주지만 결코 세상의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자료들은 교과서 속에 그냥 박제된 활자락이거든요. 당장 내일 당신의 삶에 적용될 사회제도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입니다. 네, 우리 일상과 직결되어 있죠. 치열한 총계적 계산과 행정가의 예산 고민, 그리고 숫자 밖으로 밀려난 인간의 서사들이 막 부딪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질문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최근 사회복지 연구 동향을 보면요. 방대한 양의 질적 인터뷰 텍스트나 문헌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용 분석하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AI를 쓴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적 통계는 결국 예산과 정치에 타협하게 되고 질적 연구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연구자의 주관적 시선이라는 한계를 늘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모든 복잡한 데이터, 즉 엑셀의 수치와 수만 명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그 방대한 녹취록을 모두 AI에게 딱 넘겨서 사회복지 정책을 백지부터 완전히 설계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도 못 해본 접근이며 예산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주관적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완벽한 AI 행정가이자 AI 연구자를 상상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는 마침내 인간의 오류와 타협을 초월한 완벽하고 객관적인 복지 정책의 설계도를 딱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 겹겹이 숨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아주 오랜 편견과 타협의 흔적들마저 더 교묘하게 학습해버려서 차별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해버릴까요? 통계와 인간의 서사를 모두 삼켜버린 AI가 지어올린 집은 모든 이들을 품어내는 완벽한 온기를 가질지 아니면 더 차갑고 정교해진 외풍을 들이칠지. 와, 이 섬뜩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숙제네요. 오늘 저희가 던진 이 거대한 화두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숙제로 남겨두면서 이번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함께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